도대체 거기서 뭐 한다고 몇 달째 연락 하나 없는 거니? 당장 영국으로 돌아와. 런던 최고의 건축 디자이너가 마침내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사를 이끌어온 그녀였지만 한국이라는 머나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딸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포드를 졸업하고 화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갑자기 한국행을 선택한 딸. 게다가 남편의 불안감 조성에 결국 그녀는 비즈니스 미팅을 핑계를 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런던 켄싱턴에 살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 엘리자 로렌스입니다. 꽤 성공한 여성 건축가라고들 하지만 사실 20년 전만 해도 이 바닥에서 여자가 살아남기는 쉽지 않았어요. 자하 하디드가 여성 최초로 2004년 프리츠커상을 받기 전까지는 더더욱 그랬죠. 건축계의 유리 천장을 깨는 데는 15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회사를 차렸을 때만 해도 클라이언트들은 제 디자인보다는 제 성별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여자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럼 노먼 포스터의 더 거키는 보셨나요? 제가 그 팀의 수석 디자이너였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에서 10년간 일했고 거킨 빌딩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크게 실리지 않았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더 혁신적인 것을 만들겠다고. 회사를 설립하고 첫 5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에코 레지던스 프로젝트로 상을 받은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연광과 환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그 디자인은 런던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평가받았죠.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던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온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약점이자 전부인 딸 소피가 갑자기 한국행을 선언했을 때였죠. 옥스포드를 나와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의 입사가 확정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의 K 콘텐츠 회사로 진로를 바꾸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브렉시트로 유럽 시장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도 런던은 여전히 세계 건축의 중심이었고 소피는 그 중심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였으니까요. 제 남편 제임스도 극구 반대했죠. 하지만 소피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 건축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공간과 콘텐츠가 결합하는 시대라고요.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게 떠난 딸은 점점 저와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하던 영상통화가 주 1회로 줄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기도 힘들어졌죠. SNS에 올라오는 한국에서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어요. 제임스는 계속해서 한국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점점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에서 일할 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프로젝트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본 한국은 제임스의 말처럼 위험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기로 한 거죠. 명목상으로는 아시아 지사 설립을 위한 시장 조사였지만 실제로는 제 딸의 변화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한국행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게 되었답니다.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사실 제 마음속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마다 제임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당신 딸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처음에는 그의 말을 무시했지만 점점 뜸해지는 소피의 연락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제임스와의 재혼은 5년 전이었습니다. 성공한 제조업체 CEO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현실은 달랐어요. 그의 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이었고 결국 제가 투자한 자금으로 겨우 회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소피는 처음부터 제임스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엄마,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게 실수였던 것 같네요. 하지만 당시 저는 너무 외로웠고 제임스는 제가 필요한 모든 말을 해주었거든요. 런던의 유명 건축회사에 입사가 확정됐다는 소피의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갑자기 한국행을 결심했다는 딸의 이야기에 당황스러웠죠. 더 놀라운 건 제임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은 지금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기회의 땅이에요. 소피가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제임스가 소피의 결정을 지지해주는 것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과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가 떠난 후 그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알아요? 최근에 본 뉴스인데 소피가 올린 SNS 사진들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한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대요. 소피가 걱정되네요. 매일 밤 이어지는 그의 우려 섞인 말들이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소피의 SNS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딸의 변화된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제임스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그의 회사가 완전히 망했다는 것, 그리고 제 회사의 지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소피가 보냈던 문자가 떠올랐어요. 엄마, 나 정말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제임스 아저씨 조심해. 그동안 제임스가 한 모든 말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에 대한 걱정도, 한국에 대한 우려도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제임스에게는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알고 싶었어요. 진짜 한국의 모습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제 딸의 진짜 이야기를. 솔직히 그때는 그냥 딸 걱정되는 마음에 급하게 떠난 거였는데 이 여행이 제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 익숙했던 제게 마치 미래의 공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고 체크인부터 입국까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죠. 공항 직원의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도움을 줬는데 그 세심함이 기억에 남네요. 런던이었다면 아마 알아서 찾아가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심야 택시를 탔을 때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도 거리는 환했고 도로 곳곳에 24시간 편의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특히 택시 기사님이 카드 결제기를 꺼내셨을 때는 아직도 현금만 고집하는 런던의 블랙캡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났죠. 호텔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새벽이라 음식점이 다 문을 닫았을 텐데 프론트에 물어보니 직원이 웃으면서 배달 앱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 3시에도 따뜻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한강을 따라 줄지어 선 고층 빌딩들의 조명이 만드는 풍경이 런던의 카나리 워프와는 또 다른 매력을 풍겼죠. 새벽잠에 취해 창가에 기대어 서 있는데 문득 소피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새벽에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호텔 방은 꽤 따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닥 난방 때문이더군요. 우리 영국의 차가운 바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따스함이었죠.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 TV를 틀었는데 새벽 시간임에도 온갖 채널에서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어요. 문득 제임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위험하고 불편한 곳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은 그의 말과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런던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해 보였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소피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아침이 되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지금 서울에 와 있어. 놀랍게도 곧바로 소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임스가 한사코 반대했을 텐데 어떻게 왔냐며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그러다가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말에 목소리 톤이 단번에 올라가더라고요. 왜 한국에 오자마자 연락 안 했냐며 자기 집이 넓으니 함께 지내자고 하면서 바로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제임스의 말처럼 변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다정한 제 딸이었던 거죠.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소피가 알려준 주소로 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제가 본 것들은 제 모든 걱정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답니다. 소피의 회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침 일찍 소피가 회사에 연락해서 영국에서 온 엄마를 회사에 데려가도 되는지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마침 팀장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면서 오히려 글로벌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중이니 영국 건축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셨다고 해요. 판교의 높은 유리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부터가 런던의 회사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먼저 놀란 건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소피가 스마트폰으로 입구의 게이트를 열더니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건축가인 제가 봐도 감탄이 나올 만큼 세련된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이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길게 늘어선 책상도 칸막이도 없었죠. 대신 자유롭게 배치된 소파와 테이블, 곳곳에 미팅 공간이 보였어요. 직원들은 노트북을 들고 원하는 자리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여기가 내가 일하는 팀이에요. 소피가 안내한 곳은 AI 콘텐츠 랩이라고 적힌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소피는 K-팝 공연의 메타버스 구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자 소피는 웃으면서 시연을 보여줬어요. 홀로그램으로 구현되는 가상 무대와 실시간으로 변하는 특수 효과들,
저는 그제서야 딸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 디자인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식사를 하러 갔어요. 회사 구내식당에는 유명 셰프가 만든 한식이 제공된다고 하더군요. 식사를 하면서 소피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존댓말을 쓰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소피의 상사인 박수연 팀장이었죠. 스탠포드 MBA 출신이라는데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소피를 동등한 동료처럼 대하면서 의견을 나누더군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오후에는 소피가 프로젝트 미팅을 한다고 해서 잠시 지켜보았어요. 영어, 한국어,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가운데 소피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임스의 말처럼 나쁜 길로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른 거였네요. 소피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요. 퇴근 후 소피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딸에 대한 미안함, 자부심, 그리고 제임스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죠. 그는 처음부터 소피의 성공을 시기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피의 집은 판교의새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하더군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를 올려다보니 한국의 주거 문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어주세요라는 소피의 말이 들렸죠.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 안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도 멋졌지만 제 관심을 끈 건 바닥이었어요. 건축가의 눈으로 보니 온돌 난방 시스템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게 흥미로웠거든요. 발을 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따스함이 영국의 차가운 라디에이터와는 비교도 안 되더군요. 이런 게 한국 주거 문화의 특별함이구나 싶었죠. 엄마, 저녁 뭐 먹을래요? 소피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는데 호텔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메뉴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한식은 물론이고 이탈리안, 중식, 심지어 인도 음식까지. 디저트도 따로 배달된다는 게 신기했죠. 호텔에서는 대충 훑어보고 한식만 시켰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소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대요. 특히 박수연 팀장이 소피의 멘토가 되어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던 소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제임스 아저씨가 나한테 한국에 가라고 했던 건 엄마를 조종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없으면 엄마가 더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순간 찻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소피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그런데 아저씨 뜻대로 안 됐잖아요. 저는 여기서 제 길을 찾았고 엄마도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밤이 깊어져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는 런던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그동안 왜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죠. 제가 찾은 건 딸의 새로운 모습만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집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있었답니다. 차가운 대리석과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던 런던의 집이 아닌 온기가 있는 진짜 집을요. 깊어가는 밤, 소파에 기대 앉아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내일은 꼭 제임스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더 이상 그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침 일찍 소피가 절 북촌으로 데려갔어요. 한옥마을이라고 했죠.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한국의 전통 가옥들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양 건축만 해온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한옥 카페였어요. 전통 건물을 현대적으로 개조했는데 그 공간 활용이 놀라웠거든요. 처마 밑으로 스며드는 빛, 마당과 실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단의 높낮이, 그리고 무엇보다 온돌이 주는 따뜻함까지. 이게 바로 한옥의 과학이에요. 소피가 설명해 주더군요. 마루와 온돌을 적절히 배치해 계절에 따라 다른 공간을 활용하고 처마의 각도로 여름엔 햇빛을 피하고 겨울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국의 석조 건물들과는 전혀 다른 철학이었죠. 점심을 먹고 성수동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또 달랐죠. 오래된 공장들이 세련된 카페와 갤러리로 변신해 있었거든요. 특히 한 건물은 기존 구조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했더군요. 런던의 테이트 모던이 떠올랐어요. 엄마, 내가 왜 한국에 왔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소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은 단순히 K-팝이나 IT 강국이 아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곳이었죠.
해질 무렵 우리는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강에 반짝이는 걸 보며 생각했죠. 제가 찾던 건 이런 거였구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방법, 차갑지 않은 현대성, 인간미를 잃지 않은 혁신. 그날 밤, 전 두 가지 결심을 했어요. 하나는 제임스와 헤어지는 것, 다른 하나는 한국의 건축을 더 깊이 공부해보는 거였죠. 특히 온돌 시스템을 현대 건축에 접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게 제가 찾던 새로운 영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소피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번엔 좀 더 오래 있으면서 한국 건축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때도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렴. 딸이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전 깨달았죠.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단순히 새로운 건축의 영감만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라디에이터 대신 온기 가득한 온돌처럼 제 딸의 따뜻한 마음을 이곳에서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소피와 보낸 일주간이 꿈만 같았죠. 특히 출발 전날 밤, 소피가 해준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 우리가 찾은 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는 엄마의 행복을 찾을 차례예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랜 친구인 제인이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보여줬죠.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제임스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평소와 다르게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충분히 기다렸어요. 제임스. 이제 그만하죠. 그는 순간 당황하더니 이내 태도를 바꿨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 위험한 나라에 다녀오더니 이상한 생각만 가득해진 것 같네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말을 끊고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제임스의 회사가 이미 6개월 전에 파산했다는 것, 제 회사의 지분을 노리고 위임장을 위조하려 했다는 증거들. 하나하나 보여주는 동안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죠. 이건 다 오해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은 법정에서 하시죠. 마지막까지 발뺌하려던 제임스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가더군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제임스도 더는 저항하지 않더군요. 아마도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소피와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딸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줬고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죠. 그런데 엄마, 정말 온돌 시스템 연구하실 거예요? 응. 우리 영국의 차가운 집들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역시 우리 엄마답네요. 늘 새로운 걸 찾아내시는. 이제 제 책상에는 한국 전통 건축 관련 자료들이 가득해요. 온돌의 원리를 현대 건축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건축가들과 이메일도 자주 주고받고 있어요. 가끔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을 떠올려요. 제임스의 말대로라면 위험하고 불편한 곳을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진실을 발견하고 온 거죠. 딸의 재능, 새로운 영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용기를 찾았으니까요. 엄마, 다음 달에 우리 회사가 런던에서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는데 엄마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피의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죠.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집은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이라는 거요. 런던의 추운 겨울이 시작될 무렵, 저는 영국 한국기술협력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양국의 기술 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전통적인 한국의 건축 요소들이 현대 건축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발표도 했어요. 특히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현대 건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졌죠. 세미나가 끝나고 소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영국 기업들과의 협업이 한창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소피의 회사도 영국의 IT 기업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다음 달에 소피의 회사가 준비하는 K 콘텐츠 전시회가 있다며 제게 꼭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한국의 전통 건축을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었던 참이라 흔쾌히 승낙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북촌과 경복궁의 건축 양식도 자세히 살펴볼 생각이에요. 6개월 전 그 선택이 제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임스와의 이혼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죠. 건축가로서의 새로운 영감을 찾았고 무엇보다 소피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겨울비가 내리고 있네요. 하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는 알아요. 두려웠던 변화가 오히려 제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거요. 다음 주면 다시 한국에 가요. 이번에는 소피와 함께 한국의 옛 건축물들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딸과의 시간을 기다리게 됐을까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오늘은 딸과의 갈등을 한국에 와서 해결한 영국인 건축가 엄마의 사연이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처럼 소피도 한국을 선택했고, 그런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안전한 거리, 편리한 생활, 첨단 기술은 물론 온돌이라는 새로운 건축 문화까지 발견하며 한국의 매력에 빠져든 엘리자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녀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을 걱정하시는 외국인 부모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연처럼 한국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자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자립을 꿈꾸는 외국인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